그러고서 디렉트를 누를 때마다 음식을 줬더니 자꾸 누르는 거예요. 왜? 누르면 나온다는 걸 내가 학습을 한 거죠, 쥐가. 자꾸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횟수가 증가해요. 이제는 이 상자를 까만 천으로 가린 다음에 줬어요. 저 해봤더니, 그러니까 까만 천에 가른 상태에서는 눌러도 음식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까만 천 있을 때는 안 눌러. 천이 바뀌어지면 그때는 막 누르지만 천이 딱 쓰인 상태에서는 얘가 아는 거죠. 아, 학습에서 캄캄할 때는 눌러도 안 주는구나를 알아서 점점 횟수가 준다. 이거를 학습으로 해봤던 거죠. 이게 쥐실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강화 형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거니까 A부터 D까지 그 말을 잘 이해 놓으시면 돼. 자, 세 번째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형평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제 공정성인데 우리가 에쿼트를 번역할 때 공정, 공평, 형평 다 같은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요. 이건 나의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정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그 보상과 그다음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이죠. 나 말고 준근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사람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팀원인데 팀원 중에서 나와 동기가 있다. 나와 동기가 있는데 똑같이 10시간씩 하루에 근무해서 받은 보상이 있다. 보상이 내가 1000이었고 그다음에 내 동기가 2000이었다.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덜 받은 거죠. 과소 보상받은 상태. 뭔가 나는 생각하기를 이건 뭐가 불공정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10시간 근무해서 내가 봐도 성과에 차이가 없는데 쟤는 보상을 많이 받고 나는 조금 받고 이건 뭐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행동이 생겨요. 어떤 행동이 생기냐면은 노력을 반으로 줄여버려. 왜? 어차피 반 받을 거 노력 안 해. 반만 하고 받을 거야. 이런 식이죠. 또는 더 달라고 요구하든지 나 더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이 준거 임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팀원 중에서 자기와 유사한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천 받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든지 정 싫으면 조직을 뜨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이 유발된다라고 봐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다고 더 많이 받았어. 내가 2000 받고 동기가 1000 받았어. 이럴 때도 이 사람은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에요. 내가 더 받았구나. 이것도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받은 것에 대한 뭔가 행동이 생겨요. 받는 걸 돌려주든지 아니면 노력을 더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받은 것에 대한 행동이 유발되는 거예요. 같을 때 나도 1000이고 동기 1000일 때 이럴 때 공정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의 의미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받은 보상이 얼마만큼이냐를 갖고 결정하는 거죠. 나 자신만의 기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공정한 대우 받았을 때 사람들은 공정성을 느낀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도 넘겨보시면 어딜 미줄고 있냐면 내용 중에서 기억나죠? 기억.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비교 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크거나 작다고 생각할 때 불형평성을 느낀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불균형, 긴장,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기가 유발된다고 봐요. 그게 형평성 이론 내용이다. 오른쪽에 로크 같은 경우는 내용 중에 보시면 기억 나오죠? 기억. 로크는 기본 모형에서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서 개인의 성과가 결정된다라고 봤어요. 너무 어려워도 너무 쉬워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너무 추상적으로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렵고 적당하게 좀 이렇게 구체화 시켜줘야만 동기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쯤 아시면 돼요. 기타에 있는 것들은 목차만 확인하시면 돼. 따로 나올 건 따로 없어. 목차만 하시면 충분해요. 자, 사망의 성격형은 참고 말아야 했죠. 넘겨서 예제 가볼게요. 예제. 자, 동기 이론이 매년 안 빠지고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오는데, 시험에 나왔다면 항상 먼저 확인할 사람이 허즈버그가 누군지 보는 거, 허즈버그. 자, 3번처럼 허즈버그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볼 사람이 메슬로우예요. 문제 푸는 순서예요. 허즈버그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메슬로우. 자, 1번에 3번 봤더니, 허즈버그의 동기 요인에는 책임감, 맞죠? 정책과 행정은 위생 요인, 근무 조건이에요. 이거는 근무 환경. 틀리면 틀렸죠. 업무 조건도
위생요인이죠. 이미 답은 3번이죠. 이미 나와버렸어요. 인정은 동기요인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허즈버그를 단독으로 내도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문제 안에 들어가도 중요한 사람이고 반드시 알아올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허즈버그는. 자, 2번처럼 매슬로우는 낮은 순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순위의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사람이죠. 맞아요. 4번의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 범위를 3개로 수행해서 좌절함은 퇴행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했죠. 맞아요. 5번 아담스는 형평성의 비교 과정을 투입에 대한 만족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죠. 투입에 대한 산출에 따른 만족을 따지고 있죠. 맞아요. 1번에 Theory X죠. X이론은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소하는 전통적인 관리 접근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러나 X 이론적 인간은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복종을 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더 이상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복종을 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다가 보상해주면 되고 복종 안 하는 사람한테는 때려서 하면 돼. 따라서 복종에 대한 통제는 줄여가는 방식. 반대로 불복에 대한 것에 대한 통제는 증가시켜야겠죠. 그게 이제 X의 기본 개념입니다. 넘겨보시면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허즈버그가 이렇게 시험에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면은 원인 요인 두 가지 위생 요인과 그다음에 동기 요인을 꼭 기억하시고 둘은 별개 차원이라 했죠. 그 말은 아까 말했죠. 불만족의 반대가 만족이 아니라 그냥 불만이 없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또 만족의 반대가 불만이 아니었죠. 만족이 없을 뿐이었고 그런 관계를 묻고 있어요. 1번에 동기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조직에 대한 불만이 커지나요? 아니죠. 동기 요인은 그냥 불만 없을 뿐이니까 필요 없고 동기 요인의 충족은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건 맞죠. 동기 요인이 직무 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위생 요인은 주로 직무 자체랑 관계되어 있는 것은 뭐죠? 동기죠. 동기. 틀렸고 위생 요인은 충족은 동기발과 관계되어 있나요? 관계없죠. 동기발과 관계된 것은 동기 요인 되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 나올 때 여러분 꼭 중요한 거니까 꼭 보시고 오늘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동기론을 딱 목표로 잡으시고 오늘 끝나고 저녁에 복습하실 때 동기론만큼은 뒤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정리해버리세요. 그러면 한 문제가 확실하게 맞게 되는 거니까. 자, 674페이지에 조직과 환경 가보시면 환경. 자, 이 조직과 환경에서도 일단은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나올 때는 조금은 이제 낯선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조직 이론인데 그 이론을 중심으로 보시되 그 내용도 저랑 같이 하면서 간단하게 암기하면 문제가 거의 풀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조직과 환경, 이제 조직과 환경에서. 자,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조직 밖에 있는 모든 게 다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은 영어로 뭐죠? environment가 환경이죠. 환경은 원래 조직의 밖에 있는 것이에요. 조직 밖에 있는 것. 이게 외부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적 의미의 환경이라면 넓게 보자면 안에도 환경이 있다 해서 내부 환경, 또 외부 환경 구분하기도 해요. 뭐 그건 안 중요해 별로. 환경을 고려한 최초의 개방체제 이론이 뭐였죠? 생태론. 생태환경 기억나죠? 생태환경.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 생태론 기억하자. 차라리 이런 큰 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행정의 3대 변수가 뭐였어요? 구조, 인간, 환경. 그죠? 그래서 그 셋 중에서 지금 인간을 받고 지금 환경을 볼 것이고 다음에 가면 구조가 나와요. 구조, 인간, 환경 중에서. 그러면 환경에 대한 최초의 환경 고려해서 환경 요소를 조직에 반영했던 최초의 이론이 생태론이잖아요. 그래서 생태론을 꼭 기억하시고 생태환경이라 기억하시면 돼요. 생태환경. 일단은 환경이 나오면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 전략이 나와요. 대응 전략. 이 대응 전략도 셀즈닉이라든지 맥퀸 등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적응적 흡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미 말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위협적인 사람을 흡수한다는 거죠.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뜻이에요.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됐나요? 흡수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국토부에서 도로 건설 또는 뭐 댐 건설하는데 환경 단체에서 반대가 심해. 그럴 때 그 환경 단체에 있는 중요한 사람을 우리 조직 안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응적 흡수라 불러요.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우리 팀에 아주 위협적인 사람이 선수가 저 팀 하나 있어요. 그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거야. 스카우트하는 거야. 이게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그 말이죠. 영입한다. 됐나요? 흡수라 불러요. 이거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스카. 자, 스카시 말하고 있는 대응전략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완충 전략이 있어요. 완충 전략. 완충 전략. 그리고 두 번째가 연결 전략이 있어요. 연결 전략. 여러분, 스캇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스캇. 자, 완충이란 말은 말 그대로 충격을 완화시킨다 그런 뜻. 충격 완화. 충격 완화 개념이고, 충격 완화. 완충 전략. 자, 이렇게 충격 완화시키는 전략에는 분류가 있어요. 분류. 일 터지면 누가 할지를 미리 나누는 거죠. 분류. 그다음에 비축해 놓은 것도 있고, 자원등을 아껴 놓는 비축. 그다음에 형평화가 있고, 형평화는 심한 기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수평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여름과 겨울에 매출액에 큰 차이가 있는 대표적인 물건이 뭐가 있어요? 겨울에는 에어컨이 안 팔려. 여름에는 난방기가 안 팔려. 따라서 일찍 말하는 비수기야, 비수기. 비수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비수기 때는 그러한 물건들을 대폭 할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심야 전기도 할인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몰래 시간대를 피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폭 할인하는 정책을 이렇게 불러요. 형평화 또는 수평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예측해보고, 예측해서 대비한다든지 조직을 성장시켜 놓으면 돼요. 요 5가지가 완충 전략이에요. 그래서 앞자 따서 암기